자, 우리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대선 출마 선언을 기어코 하고야 말았고, 그로 인해서 수많은 우여곡절이 지금 이 순간까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저는 한 줄 평을 반정치주의자 관료, 정치의 쓴맛을 보다. 이렇게 정해봤어요. 지난 2일 국회 소통관에서 한 15분 정도 분량이었어요. 그러니까 분량이 길진 않아요. 또 너무 짧지도 않아. 그냥 적당한 정도 수준인 것 같아요. 이렇게 출마 선언을 했고, 그 전날인 노동절 5월 1일 오후 4시에 사퇴를 하고 다음날 이제 출마 선언을 한 거죠. 마침 그날 대법원에 이재명 파기환 송심이 있어가지고 마치 짠듯한 상황이에요. 대법원이 파기환 송시키고 한덕수가 출마하고 이게 이제 딱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었죠. 이 국회 소통관이란 공간은 되게 밋밋하고 평범한 장소이긴 하지만 당시 상황은 출마 자체가 워낙 큰 이슈였기 때문에 굳이 뭐 다른 연출, 뭐 어디 뭐 특정한 데를 가고 뭐 이렇게 그럴 필요는 없었을 것 같아요. 그냥 혼자 와서 담담하게 출마 선언문을 읽었습니다. 그 한덕수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원래 서울대 경제학과 나오고 행정고시 붙었고 관료로 평생 활동을 했죠. 사람들이 기억하기 시작하는 건 노무현 정부 때쯤부터 뭐 통상교섭본부장이라든가 이때 이미 장관급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국무총리도 했고 주미대사도 했고 그러니까 진보 보수 정권을 넘나들면서 이제 아주 굵직한 관료로서 할 수 있는 아주 굵직한 자리들을 탁탁 이렇게 꿰차고 가신 아주 거물급 관료입니다. 옛날에 고건시라든가 반기문 전 총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생각나죠. 그런 느낌의 인물이고. 그리고 관료 그만두고 나서는 한 10년 정도 잊혀졌어요. 근데 잊혀진 동안 뭐 했냐? 김앤장에 들어가서 고문으로 그 회의 몇 번 참여해주고 막 수십억씩 받고 막 그랬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수십억 원을 벌면서 고급 로비스트로 활동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전형적인 사실은 정관예우를 받아서 고위 관료로서 이제 이렇게 그 수익 모델을 창출을 한 겁니다. 자식도 없어요. 자식도 없고 아내랑 둘이 사는데 뭐 100억대 자산가 그동안 이제 이래저래 해가지고 번 돈이 한 100억 되는 거지. 그리고 아내는 화가인데 뭐 개인전도 하고 그랬죠. 근데 뭐 김건희 여사랑 친해가지고 뭐 같이 주술에 빠졌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내가 보기엔 뭐 그런 정도라기보다는 그냥 그 나이에 일반적인 부인들이 점집 찾아다니면서 수다 떨고 뭐 그러는 수준인 것 같아요. 그리고 3년간이나 김건희 여사 영부인이었고 이 양반은 총리 부인이었으니까 뭐 같이 좀 만나고 뭐 자기 뭐 수다도 떨고 뭐 그럴 만하죠. 그래서 그리고 하여간 이분들의 본질은 투자자예요, 투자자. 그러니까 남편이 관료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돈을 모아오면 그걸 갖고 부동산도 사고 주식도 사고 미술품도 팔고 이러면서 이제 재산을 불리는 그러니까 남편은 열심히 공직을 하고 와이프는 재산을 불리고 이렇게 역할 분담을 하고 살아온 분들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랬던 한덕수가 윤석열 정부 들어와가지고 거의 잊혀진 인물이었는데 성동도 돕지도 않았어요. 캠프에도 안 들어갔어요. 근데 갑자기 총리로 소환이 됐죠. 왜 그랬냐? 그건 이제 여소야대 때문인 거죠. 윤석열 정부는 총선도 대패했지만 그 전에 이미 출범할 때부터 여소야대였고 그때도 민주당이 180석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입장에서는 노무현 정부 때 마지막 총리했던 한덕수라면 민주당에서도 반대하기 쉽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리고 이미 여러 차례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서 뭐 장관도 하고 총리도 하고 뭐 주미대사도 하고 이랬으니까 무난하게 임명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실제로도 임명이 됐죠. 실제로 박지원이나 뭐 이렇게 민주당 안에도 한덕수랑 친하게 지내는 그런 정치인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갑자기 윤석열 밑에서 특히 대통령 권한 대행을 맡으면서 이 사람이 폭주를 하기 시작합니다. 뭐 의료개혁 문제 같은 거 인터뷰하면서 아 윤석열이 대인배다 뭐 이런 얘기 할 때부터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긴 했어요. 근데 어쨌든 이 양반이 이제 출마 선언에서 얘기하는 주요 내용은 이거죠. 일단 세계 질서가 급변하고 있고 특히 통상 질서. 그다음에 국제 질서가 요동을 치고 있는데 국내적으로는 개인과 진영의 이익을 쫓는 정치 싸움이 아주 위험한 수준에 도달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애써 일으켜 세운 나라가 무책임한 정쟁으로 발밑에서부터 무너져서는 안 된다. 이런 강조를 해요. 그러면서 자신은 평생을 국민의 공복으로 살아왔는데 자기 양심과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찾기로 했다라면서 대선 출마를 선언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이 관료를 평생 하신 분들이 하는 착각이에요. 이런 분들은 사실 정쟁이라고 하는 걸 굉장히 혐오하고 그 정치하는 놈도 맨날 싸우기만 하고 진짜 일은 내가 하는데 그렇잖아 뭐 통상협상이나 뭐 이렇게 그 진짜 국정의 중요한 정책 추진은 내가 다 하는데 저 정치인 놈들 뭐 쓸데없이 싸우기만 한다고 생각하잖아요. 일반인들도 그렇게 생각하지만 관료들은 특히 더 그렇거든요. 근데 이게 굉장히 큰 오해예요. 왜냐면 그 정쟁이라고 하는 건 민주국가에서는 꼭 필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본인은 항상 임명직밖에 안 했으니까 모르겠지만 국민들의 이해관계와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그걸 조정해 나가는 과정인 거예요. 그런 과정에서 정치인들이 국민을 대신해서 싸워주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이익 집단들이 서로 나와서 자기들끼리 막 싸우니까. 그래서 사실은 대표에서 정치인들이 싸워주고 있는 거고 거기서 큰 흐름이 결정되고 승패가 결정돼야 그때야 관료들이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열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민주적인 과정을 이해를 못하고 그냥 현상적으로 볼 때 막 싸우니까 뭐 이렇게 쓸데없는 것 같고 말꼬투리 잡는 것 같고 유치하게 얘기하고 이러니까 에휴 저놈들 에휴 바보들 이러면서 그 혐오하기만 하면 그런 사람은 정치를 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가 직접 안 싸우니까 별거 아닌 것 같고 괜히 이렇게 싸우는 것 같고 이기적인 놈들인 것 같고 막 이런 생각이 들죠. 네가 한번 들어가 보라고. 안덕수 씨 들어와서 별 수 있나요? 김문수랑 타협하나요? 못하잖아. 그 한덕수 씨가 그 헌법재판관 임명 안 하고 보류했다가 탄핵당했잖아요. 임명 안 한 이유가 뭐였어요? 정치권이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해야 된다. 이거 내가 타협할 때까지 기다려줄 테니까 너네끼리 타협해봐라. 이게 임명 안 한 이유였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바로 탄핵해버렸지. 근데 왜 그랬겠어요? 타협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니까 타협을 못한 거지. 지금 마찬가지잖아. 한덕수도 김문수랑 타협 못하잖아요. 자기가 좀 해보니까 못하지. 못하겠지. 못하, 그런 상황을 이해를 못하고 그냥 내 일이 아니라고 팔짱 끼고 에휴 무능한 놈들 하면서 혀만 차고 있으면 그러면 사실 이 문제의 본질을 전혀 보지 못하고 있는 거죠. 이런 사람은 정치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어쨌든 그러면서 세 가지 약속을 합니다. 주요 공약으로. 첫 번째는 개헌이죠. 또 대통령 직속 개헌 지원기구를 만들어서 취임 첫 해에 개헌을 마련하겠다. 그리고 2년 차 때 지방선거랑 같이 국민투표에서 개헌 절차 완료하고 3년 차 때 총선이 있으니까 총선과 함께 대선을 동시에 실시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는 하야를 하겠다. 요 3년 플랜이 본인이 대선에 출마하는 거의 유일한 이유입니다. 그다음에 그래서 개헌의 구체적인 내용은 쭉 국민과 함께 마련하되 자신은 견제와 균형, 즉 분권이라는 핵심 방향만 제시하겠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시나리오 자체가 견제와 균형을 해치는 시나리오라는 거예요. 제가 이 수업에서 여러 번 얘기했죠. 왜냐하면 대선과 총선을 동시에 치르면 안 돼요. 대선과 총선을 동시에 치르면 대통령의 힘이 더 커진다고요. 제가 진짜 피를 토하고 여러 번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 지난번 지금 보세요. 지방의회와 단체장 지금 같이 뽑고 있죠. 처음에 만들 때부터 그렇게 세팅해가지고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전국의 수많은 단체장들이 다 제왕적 단체장이 돼가지고 엄청난 사태들을 일으키고 있잖아요. 아니죠. 김태호, 박원순, 오거돈 이런 사람들 왜 다 망했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보니까 다 지방선거랑 단체장을 같이 하니까 그 의회가 완전히 그 단체장한테 종속돼 버리죠. 같이 당선되니까. 그리고 지방 언론이라는 건 우리나라는 지방자치단체가 후원금 그 홍보 예산 안 주면 전혀 운영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단체장을 견제하는 게 의회하고 언론인데 의회와 언론이 다 무력화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자치단체 단체장들은 거의 왕이에요. 그 중에서 뭐 시장이다 도지사다 하면 이미 왕이 돼서 왕놀이 하다가 그러다가 사고 치는 거예요. 자기 결제가 안 돼갖고. 사실 이재명 법인카드 문제도 그런 거죠. 따지고 보면. 근데 그 이재명만의 문제가 아니죠. 대부분 지자체장들이 다 똑같이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오히려 차기 대통령이 임기를 다 마치고 5년을 꽉 채우고 그 임기 끝나고 나서 개헌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나서 4년 중임제로 넘어가면 총선과 대선이 딱 2년씩 딱딱딱 맞물리게 되거든요. 그렇게 하는 게 오히려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맞다는 거야. 근데 그렇게 하면 한덕수가 자기는 3년만 하고 물러나겠다고 해야 대선 출마하는 명분이 생기는 건데 그래야 자기는 욕심 없는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3년 뒤에 조기 사퇴하는 시나리오를 짜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그냥 무조건 자기가 하는 말이 맞다는 식으로 하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결국 제대로 깊이 고민을 안 해봤다는 거예요. 이 문제 자체에 대해서 깊이 고민을 안 해봤고 혹은 알면서도 자기의 정치적인 입장을 위해서 자기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모른 척하고 뭐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별로 이렇게 별로 이렇게 그 신뢰가 잘 안 간다는 거고 그다음에 개헌의 목적으로 밝히고 있는 게 첫 번째는 대통령과 국회가 견제와 균형 속에 힘을 나누어 가져야 된다는 거. 그다음에 정치의 사법화와 사법의 정치화가 다 같이 사라지게 만들겠다는 거. 그러니까 왜 자꾸 정치적인 문제를 재판으로 가져가냐라고 이제 찌찌찌한 거지. 근데 본인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본인이 지금 다 재판으로 가져가고 있잖아요. 다 선관위로 가져가서 물어보고 재판한테 가처분 신청. 자기도 정치판 들어가니까 똑같이 되죠. 왜냐면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지. 그리고 또 협치가 제도화되고 행정이 효율화돼서 우리 정치와 우리 정부가 진정으로 국리민복에 이바지하는 것. 이게 개헌의 목적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국리민복이라는 표현 되게 좋아합니다. 근데 이 세 가지를 다 얘기하는데 맞는 목표지만 그러려면 개헌의 시기도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지금처럼 3년 만에 하야하고 총선과 대선을 같이 맞추면 이런 목적을 이룰 수가 없어.
근데 본인은 모른 척하고 그냥 얘기하고 있어. 그러니까 사실은 정말 진정성이 있는 건지 아니면 모르고 있는 그냥 바본 건지 그 생각이 들고. 근데 두 번째 공격은 통상 문제 해결이죠. 마침 트럼프가 관세 정책을 펼치면서 통상 관료 출신의 한덕수한테 호재인 건 맞아요. 하지만 본인이 평생 통상 관리했다는 거 말고는 딱히 이렇다 어떻게 하겠다는 방법론은 없어. 트럼프 어떻게 설득할 건데 그냥 내가 오래 해봤으니까 내가 잘할 수 있어. 이 정도 수준의 얘기예요. 하지만 이게 좀 다른 게 한덕수는 지난 30년간 자유무역 시대의 통상 관료였어요. 자유무역이 세계적인 원칙일 때 활동한 사람이고 이때는 어느 정도 명분이 통했어요. 자유무역이라는 명분을 붙잡고 협상을 하는 게 의미가 있었지. 그래서 이때는 점잖은 위선의 시대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지금 트럼프는 그런 명분과 위선이 안 통하는 사람이에요. 지금은 오히려 이재명처럼 막무가내 파이터, 그냥 멱살 잡고 우리 이익 붙잡고 끌고 나오는 그런 이제 싸움꾼이 필요한 시점이지, 이렇게 예의 차리면서 명분 얘기하는 그런 스타일로 협상이 될까요? 그리고 마지막 셋째는 국민통합과 약자와의 동행 얘기합니다. 약자 동행은 오세훈이 쓰던 말인데, 대략 보수 혼자 산업화를 이루지 않았고 진보 혼자 민주화 이루지 않았다. 이거 맞는 말이죠. 그리고 일을 가장 잘할 수 있는 사람들 찾아내서 실질적인 성과를 내도록 하겠다. 뭐 맞는 얘기지만 맞는 게 하나만한 얘기예요. 하나만한 좋은 얘기. 그러면서 새 정부는 한덕수 정부가 아니고 여러분의 정부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이 여러분의 정부란 표현이 되게 재밌잖아요. 옛날에는 김영삼 문민정부, 김대중 국민의 정부, 노무현 참여정부인데 그 다음부터는 정부에 이름을 안 붙이거든요. 그냥 문재인 정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이렇게 이름으로 갔는데 윤석열 정부. 어쩌면 한덕수가 대통령 되면 여러분의 정부라고 정부 별명을 오랜만에 붙이는 이제 그런 정부가 나올 것 같은데 좀 이상하잖아요. 우리 여러분의 정부는 뭐 이러면서 이제 어쨌든 그래서 마지막으로 저는 철학과 소신을 가지고 국정을 운영하되 각각의 부처는 그 부처를 맡은 분께 맡게 장관한테 맡기겠다는 거지. 그리고 대통령은 대통령이 해야 할 일에 몰두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딱 맞는 말이긴 한데 과거 노무현 정부가 딱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노무현 정부는 책임 총리라는 걸 내세워서 사실 한덕수도 그 책임 총리 중에 한 명이었죠. 그래서 고건, 이해찬 이런 어떤 행정의 달인, 정치의 달인 이런 사람들을 책임 총리로 내세워서 일상적인 현안은 총리한테 맡기고 대통령은 국정과제위원회라고 해가지고 막 교수들 뭐 이런 어떤 지식인들 불러 모아서 국정과제위원회에서 대통령 아젠다들 그래서 이제 국가의 큰 구조개혁이나 뭐 한미 FTA나 그렇게 대통령이 아니면 추진할 수 없는 그런 국가적 프로젝트에 집중을 했죠. 그게 이제 노무현의 방식이었는데 사실 이게 잘 안 됐어요. 왜냐하면 결국 대통령제에서는 이 정쟁이라는 게 대통령을 향하게 돼 있어요, 결과적으로는. 어떤 정부나 다 그렇잖아요. 결국 대통령이 끌려 나오게 돼 있어. 대통령이 아무리 나는 이 정쟁과 관련 없이 그냥 국가적 프로젝트만 챙길래 정치는 니네가 해 이렇게 빠져나오고 싶어도 결국에는 대통령을 끌고 나와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거 피해갈 수가 없어요. 대통령이 정쟁이라는 걸 피해갈 수가 없고, 그래서 대통령이 뭔가 정쟁을 초월한 그 국가적 지도자가 돼서 뭔가 이렇게 미래 비전과 관련된 멋진 일만 하고 뭐 이렇게 국가를 이끌 수 있다는 거는 이 관료들이 가지는 아주 독특한 오해예요. 관료들 특유의 환상이에요. 옛날에 고건도 그렇고 반기문도 그렇고 그게 안 된다는 거지. 왜냐면 대통령은 정치인이기 때문에 절대 그럴 수도 없고 그래서도 안 돼요. 실제로 그런 대통령도 우리나라에 없었고. 사실 지지층을 대변해서 정쟁을 잘하는 게, 그 싸움을 잘하는 게 대통령의 가장 큰 책무입니다. 하지만 싸움을 하면서도 그 지는 편까지도 아우를 수 있는 싸움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대통령은 특정 진영의 대통령이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의 대통령이기 때문에 싸움을 잘 해야 되지만 지는 사람들도 너무 상처받지 않게끔 잘 아울러 가면서 국가를 어떤 방향으로 이끌고 가는 게 대통령의 역할이지, 그런 싸움으로부터 자기가 완전히 이렇게 벗어나서 그런 것과 관계없이 초월적으로 국가를 운영하는 건 그건 불가능하다. 그건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그거는 무슨 의전상의 대통령이거나 아니면 봉건, 그 입헌 군주제 하에서의 왕이거나 이런 사람들이나 가능한 거지. 그래서 마지막으로 국무총리를 하면서 못한 일을 대통령이 된다고 갑자기 어떻게 해내겠느냐라고 물으실지 모르는데 국무총리라서 못한 일을 대통령의 힘으로 반드시 해내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말을 어떻게 믿느냐고 물으면 저는 제 말이 아니라 제가 살아온 인생을 보아달라라고 말하고 싶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 인생을 봐도 제가 그래서 일부러 앞부분에 그 인생을 쭉 정리를 한 거예요. 이분의 인생을 이렇게 쭉 돌아봐도 딱히 건질 만한 게 없어요. 도대체 국가가 위기가 왔을 때 뭔가 자신의 기득권을 확 내던지면서 자기 희생한 게 뭐가 있습니까? 한 번도 자기를 희생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이. 그리고 항상 양지만 쫓아다녔잖아요. 노무현 정부 때 노무현 정부에서 잘 나가고, 이명박 정부 때는 이명박 정부에서 잘 나가고, 역대 정부에서 다 잘 나가고, 정권이 안 불러줄 때는 김앤장 가가지고 수십억 대 그 고문료 받으면서 로비스트로 잘 먹고 잘 살고 떵떵거리고, 한 번도 자기 희생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야. 그게 뭐 인생에 뭐가 있다고 인생을 보라는 거야?
특히 김앤장은 가지 말았어야지, 솔직히. 퇴임하고 나서 정할 게 없더라도, 왜냐면 돈이 없는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기본적으로. 몇십억 원 있었거든. 근데 왜 굳이 김앤장을 갔냐, 이거야. 그 마지막에 또 최근에 예를 들면 윤석열이 계엄 선포할 때 그때 뭐 소극적으로 저항했다. 무슨 개코나 그런 상황이었으면 바짓가랑이도 붙잡고 물고 늘어졌어야지. 윤석열이 발표한다고 했을 때 쫓아가가지고 바짓가랑이를 잡고 대통령이 안 됩니다. 이러고 난리라도 쳤어야지. 근데 전혀 그런 것도 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위기 시에 그 어떤 리더십도 발휘해 본 적이 없다. 한 번도 제대로 싸움다운 싸움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 사람이 그러면서 마지막으로는 청년들이 저를 디딤돌로 삼아 세계로 미래로 가길 바란다 이러면서 국립민복을 위해 일하겠다.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출마 선언을 마무리합니다. 그래서 제가 총평을 얘기하자면 이 연설문 자체는 뭐 나쁘지 않아요. 뭐 내용도 깔끔하고 첫째, 둘째, 셋째 해가지고 핵심 요약도 잘 하셨고, 하지만 결국 기사를 보면 이 연설문에 관련된 기사가 그다음에 나온 거 보면 다 첫 번째 임기 단축, 임기 3년만 하고 개헌할 거야, 이 얘기밖에 안 나와요. 이거 관련된 소개 기사가. 그거 외에 나머지는 건질 만한 내용도 별로 없었다는 거지. 그리고 출마 이후에 지금 김문수랑 싸우는 거 보세요. 김문수가 결국 후보를 교체했다가 무슨 뭐 선관위에서 또 안 된다고 했다가 뭐 그러니까 안 되네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또 지금 이 순간에도 단일화 협상 다시 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결국 이 본인도 이 정쟁의 중심으로 들어와 보니까 김문수 설득 못 시키잖아요. 김문수는 심지어 윤석열 정부에서 같이 국무위원을 했던 사람, 본인이 총리할 때 장관했던 사람이고 1년 가까이 같이 손발을 맞췄던 사람인데도 그 김문수 하나 설득을 못 시키면서 무슨 이재명하고 얘기를 하고 트럼프랑 얘기를 한다는 겁니까? 완전히 무능한 모습만 그냥 노출시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정치인들이 왜 그렇게 타협을 못하냐라고 자기는 멋있게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에 멋있게 호통을 쳤지만 막상 해보니까 쉽지가 않죠. 사실 김문수하고 타협하고 싶으면 일단 3억을 내셔야지. 3억을 내시고 무소속으로라도 대선 후보 등록을 하고, 그리고 나서 김문수가 하자고 하는 대로 그렇게 다음 주 수요일쯤 TV 토론하고 목금에 여론조사 했으면 단일화 됐겠죠. 근데 한덕수라는 사람은 3억을 내기가 싫은 거야, 자기 돈으로. 그거 하나 희생하기 싫어하는 사람이 무슨 대통령을 하겠다는 겁니까? 김문수는 이미 3억을 냈는데, 훨씬 가난한데, 24평 봉천동 아파트 사는데도 3억을 냈는데. 그래서 결국 권성동, 권영세한테 엎혀갖고 억지로 국힘 후보가 됐기는 했지만 그 과정에서 아직도 지금 소송 리스크, 그러니까 본인이 사법 리스크가 생겨버렸어요.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 때문에 대선 나온 사람인데 자기 스스로가 사법 리스크의 주인이 돼버렸어. 그래서 결국에는 이 과정에서 참신성, 뭐 그런 정당성, 관료로서의 어떤 전문성 이런 거 다 완전히 상당한 치명타를 받았고, 제가 보기엔 이 다음에는 이제 로비스트도 못해. 이미 이미지가 완전히 배려가지고 다시는 김앤장 가서 뭐 로비스트 역할도 못할 거예요. 이 단일화라는 건 사실 두 후보가 합쳐지면서 시너지 효과가 나야 되는데 지금 결국 김문수가 끝까지 발목 잡고 늘어지고 있죠. 그러면서 오히려 본인이 사고 리스크를 안게 됐고 뭐 가처분 신청도 진행 중이고 뭐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차라리 3억 기탁금 쿨하게 내시고 무소속으로 후보 등록하고 그다음에 다음 주 수요일에 김문수가 하자는 대로 하라고.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정몽준하고 단일화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뭡니까? 자기한테 불리한 룰을 다 받아준 거예요. 자기는 이 당의 공당의 경선을 거친 후보고 정몽준은 아무것도 아닌 개인이었는데도, 물론 거기 과설정당 만들었지만 정몽준이 요구하는 룰을 다 받아줬어요. 그래갖고 단일화해서 노무현이 5% 이기니까 정몽준이 승복했던 거지. 그리고 나서도 정몽준이 마지막에 떨어져 나갔지만, 그래서 그런 정도의 희생, 그냥 김문수가 하자는 대로 다 하라고. 그렇게 해야 단일화가 될 거예요. 근데 지금 그것도 안 하고 나는 3억원 쓰기 싫으니까 그냥 무조건 나한테 양보해주고 나로 등록해. 이렇게 주장해갖고는 절대 단일화 안 됩니다. 그리고 단일화 돼도 이미 이 과정에서 전혀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없게끔 상처를 받았다.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김문수가 말한 절차대로 단일화했으면 김문수도 흔쾌히 승복하고 선거도 돕고 그랬을 텐데, 물론 이제 무소속이니까 한덕수 후보가 번호가 좀 뒷번호긴 했겠죠.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국민이 바보입니까? 한덕수가 국민의힘 후보인 거 모르게? 그렇게 해도 좀 상관없다고 봐요. 그냥 같이 국민의힘 후보들이 그리고 나서 뭐 이렇게 도움 되는 거고, 뭐 얼마든지 돌려면 도울 수 있는 방법은 있었겠죠. 근데 결국 그 3억 아낄래다가. 근데 이 사람은 이미 100억 달 자산거거든요. 3억쯤, 그리고 자식도 없잖아요. 그 물려줄 사람도 없는데 3억 그거 더 쓰면 뭐합니까? 인생이 말년에. 근데 왜 100억이나 되는 돈이 있는 사람이 그까지 3억이 아까워서 이렇게 추한꼴을 보이는지 좀 이해가 안 되고, 어쨌든 정치의 쓴맛을 본 관료가 앞으로 어떻게 마무리를 할지, 이 사태를 도대체 어떻게 정리를 할지, 그게 보는 게 꿀잼 포인트다 이런 생각이 들고, 연설문 자체는 저는 그냥 무난하게 그 시점에선 무난했다. 그 이후에 행태가 엉망이어서 그렇지. 그래서 저는 연설문 자체에 대해서는 75점 드리겠습니다. 정치 초짜로서 한번 잘해보시고 하지만 결코 쉽지는 않을 것이다.
아주 쌤통이고 지켜보는 게 아주 꿀잼입니다. 자, 그럼 제 발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